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버마 얘기 좀 할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버마 관련 책들은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컨대 에이미 추아라는 중국계 미국 학자가 쓴 불타는 세계의 전반부에 버마 얘기가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병환 선생이 쓴 유라시아 견문에서도 일부 버마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문학 작품으로는 버마 얘기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가 조지 오웰의 장편 소설 버마의 나날 골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지 오웰은 폭력에 저항하는 수정 같은 맑은 정신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동물농장이나 1984의 작가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외에도 버마의 나날, 카탈루냐 창가, 위건부두로 가는 길, 그리고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 에세이도 뛰어나죠. 나는 왜 쓰는가 등등을 간행했습니다. 한국에도 대부분의 작품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적 버마의 나날은 잘 알려져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지 오웰이 쓴 작품 중에서 제국주의자의 시선으로 식민지를 바라본 걸출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죄의식과 부끄러운 눈으로 식민지 지배의 허구성, 야만성을 폭로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버마를 잘 모르죠. 이 소설 읽다 보면 버마의 의상, 그 다음에 복식, 또 문화, 풍속 등등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1920년대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버마의 고통스러운 상황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현재와 영국의 식민지 지배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읽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지 오웰은 1903년 인도 벵골에서 태어났죠. 아버지가 인도 총독부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버마에서 대영제국 경찰로 근무합니다. 이 경험이 이 작품을 쓰는데 밑바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유럽으로 돌아온 뒤에는 파리와 런던에서 접시 닦기, 빈곤 노동자, 거지 등 비참한 인생 경험을 두루 겪습니다. 이 경험이 녹아있는 글이 바로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입니다. 스페인 내전에 참가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기르게 됩니다. 아나키스트들을 억압하는 이념의 노예가 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카탈루냐 창가가 그렇죠. 그리고 1934년에 간행된 버마의 나날, 1945년에 간행된 동물농장. 그런데 동물농장이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로 번역된 것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어 번역이라고 합니다. 1948년에 동물농장이 한국어로 번역됐다고 하는데 세계 최초 외국어 번역이라고 하네요. 놀랍죠? 그 뒤에는 미 군정청의 조종이 있었습니다. 미 국무성은 동물농장을 스탈린 체제를 비판하는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방공교과서로서 널리 퍼뜨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동물농장 판권을 사서 세계 곳곳에 번역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산물이 한국어판 동물농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박홍규 선생이 쓴 조지 오웰 평전을 보면은 흥미진진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조지 오웰의 전반적인 삶과 작품 활동 그리고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 자연, 반권력의 정신이라는 부제가 달린 박홍규의 조지 오웰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지 오웰은 읽을 때마다 전혀 다른 생각거리들을 던져주곤 하죠. 그리고 위건부두로 가는 길, 나는 왜 쓰는가? 이 나는 왜 쓰는가라는 산문 모음집에 이 조지 오웰의 사상의 정수들이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를 쏟아부터 아주 다양한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버마 시절 보겠습니다. 버마의 나날,
한국어 번역은 버마 시절인데요. 제가 버마의 나날이라고 했네요. 버마 시절은 영국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파헤친 조지 오웰의 초기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버마의 카우크타다라는 작은 읍입니다. 이곳에서 영국 제국주의 허구성과 야만성을 비판합니다. 인물들을 보시면은 이 소설의 전체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플로리라는 목재상 대리인, 이 소설의 주인공, 조지 오웰의 분신처럼 보입니다. 베러스밤이라는 원주민 의사인데 인도인입니다. 그리고 우포킨이라는 하급 판사가 있습니다. 버마인인 것 같죠? 지금은 미얀마로 불리지만 1989년 군사 쿠데타 이전까지는 버마라고 불렸죠. 미얀마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버마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우포키는 버마족인 것 같습니다. 버마어에서 우는 미스터의 뜻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스터 포킨이 있습니다. 하급 판사. 이 두 사람이 재밌습니다. 베라스와미는 플로리하고 각별한 사이고요. 영국인 플로리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대단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베라스와미는 그런데 영국의 지배를 감지덕지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하급 판사인 포킨, 미스터 포킨은 영국인들 중심의 백인 클럽에 들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베라스와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식민지 지배 권력과의 협력을 통해서 부와 명성을 축적하는 전형적인 친제국주의적 인물입니다. 낯설지가 않죠. 이 소설 전체에서 플로리, 그리고 베라스와미, 우포킨 이 세 사람에 주목하시 바랍니다. 이 소설의 시작이 바로 우포킨에서 시작합니다. 마무리도 우포킨으로 마무리 지어지죠. 영국인들 보겠습니다. 맥그리거 부국장이고요. 맥스웰, 앨리스, 레커스틴, 웨스트필드, 경찰이 없을 수가 없죠. 베랄이라는 기병대 장교가 있습니다. 다 식민주의자로서 한 가닥씩 하는 사악한 영혼의 소유자들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이고요. 그리고 이 식민지인들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맥그리거, 맥스웰, 앨리스. 특히 그 중에서 앨리스가 그렇습니다. 레커스트는 주전뱅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등장하는데요. 주목해야 할 사람은 마흘라 메이, 버마 사람입니다. 이 플로리의 애인으로 지내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플로리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엘리자베스는 레커스틴의 조카딸입니다. 버마에서 살기 위해서 오는데 이런저런 남자들과 연문을 뿌립니다. 플로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베랄이었고요. 결국은 맥그리거죠. 맥그리거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합니다. 연애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플로리와 베라스와미와 우포킨에 초점을 맞춰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버마 시절, 버마의 나날은 폭력적 식민주의자와 친제국주의자 사이에서 회의하는 플로리, 즉 오웰의 초상을 그리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폭력적 식민주의자, 백인들이죠. 영국인들, 그리고 친제국주의자, 베라스와미와 우포킨 같은 버마의 상류층이죠. 식민지 세력의 기생에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우리로 얘기하자면 친일 지주, 친일 권력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문장 함께 보시죠. 앨리스의 동양인 혐오입니다. 앨리스뿐이겠습니까만은 백인들이 모여서 꾸려가는 클럽이 있거든요. 이 클럽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앨리스가 대표적인데요. 보시죠. 앨리스는 정말 동양인들을 싫어했다. 악마나 악행을 배격하듯이 동양인들을 끔찍이도 증오했다. 그는 목재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버마인들과 계속 접촉하며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검은 얼굴을 쳐다보는 법은 결코 없었다. 동양인에 대해 일말이라도 오호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에게는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그는 지성인이며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유능한 일꾼이지만 동양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결코 안 될 그런 영국인들 중 한 명이었다. 불행하게도 이런 영국인들이 아주 많았다. 낯설지 않죠?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동양인들은 극히 일부의 예외를 둔다면 대부분 앨리스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변주는 있겠지만 말이죠. 이 소설의 큰 갈등 요소는 맥그리거 중심의 이 백인 클럽이 있다 그랬죠. 백인 클럽을 중심으로 이 소읍의 식민지 지배가 관철됩니다.
그런 맥그리거 중심인 백인클럽의 원주민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입니다. 이 원주민을 하나쯤은 받아들여야 그래도 동화 정책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영국 신사들의 체면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배 전략이죠. 말 잘 듣는 자들을 꼬드겨서 자기 소사이어티에 포함시켜주고 그러면서 또다시 지배를 공고해 나가는 전략들. 디바이드 앤 룰. 잘 아시죠?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 없이는 식민지 지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은 늘 이 내부의 지원자들이죠.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지원자들을 확보하게 마련입니다. 그 자들이 지금까지도 권력의 핵심에 있죠. 정치 권력, 자본 권력, 행정 권력 등등의 핵심에 있습니다. 미얀마의 오늘날의 상황도 바로 제국주의가 남긴 유산이 비극적으로 폭발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백인클럽의 원주민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전반부부터 이게 문제로 떠오릅니다. 이 한 자리를 두고서 하급 판사 미스터 포킨, 우 포킨과 의사 베라스와미의 피 튀기는 대결이 벌어집니다. 백인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눈물겨운 싸움을 합니다. 하급 판사는 베라스와미를 제거하려고 하고요. 베라스와미는 우 포킨을 자신의 친구인 플로리를 사다리로 해서 올라타려고 하죠. 우 포킨을 제치고 백인 클럽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스포일러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최우승자는 누구일지 궁금하시죠? 플로리와 베라스와미의 논쟁 보시죠. 플로리는 우리의 주인공 조지 오웰의 분신입니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베라스와미는 이와 반대로 이 영국의 지배를 환영하는 영국과 영국인들의 그 지배에 고마움을 표하는 인도계 버마 사람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 소설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논쟁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친한 친구입니다. 잠깐 볼까요? 두 사람이 만나면 정치적인 성격의 이런 논쟁이 자주 벌어지곤 했다. 그런데 이 논쟁에는 모순이 있었다. 즉 영국인은 반영국적이고 인도인은 친영국적이었다. 의사 베라스와미는 영국인들에 대해 광적일 정도로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이 존경심은 영국인들이 그에게 아무리 경멸을 퍼부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인도인이니만큼 당연히 하위 계층이며 타락한 인종이라고 생각했다. 영국인의 정당성에 대한 그의 신념은 너무 확고해서 감옥에서 태형과 교수형을 감독해 할 때나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서 위스키 잔을 들킬 때조차도 흔들리지 않았다. 대단한 충성심이죠. 일본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우리 많은 한국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미국을 은인으로 받아들이면서 끝없이 미국의 뜻을 헤아리는 위대한 한국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얘기가 아니죠. 이게 바로 식민지 지배가 남긴 무서운 유산이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베라스와미 같은 사람들, 뒤에서 보겠지만 우포킨 같은 사람들이 미얀마 권력의 정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은 태평양 전쟁 말기 1942년부터 45년 이 무렵에는 버마를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하거든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충성스러운 버마족들을 선별해서 고급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그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지금 군부 세력의 중심 멤버의 아버지뻘 되는 자들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버마의 독재 정권의 기원이 바로 영국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라는 사실. 놀랍죠. 뭐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자들 떠올리시면은 이 식민지 지배가 남긴 후유증의 그 공통적인 지점들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플로리와 베라스와미 논쟁 조금 더 보겠습니다. 베라스와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지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련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버마인들이 스스로 무역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계와 배를 만들고 철도와 도로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지요. 만일 영국 사람들이 이곳에 없다면 버마 정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즉시 정글을 일본에 팔아먹을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글을 송두리째 오려낼 것이니 황폐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대신 당신들의 손에 맡기면 정글은 실제적으로 좋아지지요. 그리고 당신네 사업가들은 우리 국토의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들은 우리를 문명화시켜 당신들 수준까지 끌어올리죠. 이것은 자기 희생의 빛나는 기록입니다. 대단한 충성심이죠. 베라스암이라는 인도계 버마 의사가 영국에 바치는 이 찬사, 눈물겹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른바 신친일파들이 있죠. 일본의 극우 세력보다 더한 언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지 않습니까? 베라스와미를 이상하게 바라볼 이유 전혀 없습니다. 베라스와미보다 더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는 적지 않다는 사실, 조지 오웰의 버마 시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볼까요? 그러자 우리 플로리가 이렇게 반박합니다. 영국인들은 위생적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만족적인 기생충에 지나지 않는다. 좀 더 보죠.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이 나라를 현대화시킨 건 맞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사실 우리는 버마를 현대화시키기 전에 버마의 모든 민족 문화를 말살시킬 것이요. 당신들을 문명화시킨 게 아니라 단지 우리의 먼지를 당신들에게 털어낼 뿐이지. 당신이 현대의 분출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될 것 같소? 결코 당신들은 중전모를 쓰고 추금기를 트는 친애하는 우리의 늙은 돼지떼처럼 될 것이요. 앞으로 200년이 지나면 이런 모든 것, 정글, 마을, 사원, 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요. 이뿐만 아니고 이 플로리의 영국에 대한 비판은 신랄합니다. 하나만 더 보죠. 겉만 금으로 번지르 입었겠죠. 영국인들과 이 나라와의 우정은 일종의 위조된 것이라 할 수 있어. 서로를 지독하게 미워하면서도 함께 모여 술을 마음껏 퍼마시며 음식을 바꾸어 먹고 친구인 채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서로 협력이라고 말하지만 다분히 정치적 필요성에 나온 것이요. 물론 술은 이 기계를 더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어. 만약 술이 없다면 우린 모두 미쳐버려 일주일에 한 명씩은 누군가의 손에 죽어나갈 거요. 버마의 수준 높은 작가들이 다룰 한 가지 주제가 있어. 의사선생, 바로 술이요. 술이야말로 제국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술을 통해서 우정을 가장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철저한 지배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자 우리의 베라스와미는 얘기합니다. 동양인들 성격을 잊었느냐? 동양인들이란 무관심과 미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발전을 모색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당신들이, 영국인들이 우리에게 법과 질서를 가져두지 않았느냐? 확고한 영국의 정의와 영국의 지배에 의해서만이 평화가 가능하다. 네, 꼭 읽어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미얀마를 경유해서 한국, 우리의 역사, 한반도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라스와미와 우포킨의 꿈, 앞에서 말씀드렸죠. 백인 클럽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사람의 싸움이 피 튀기게 벌어진다고 해서 이 베라스와미는 자신의 친구 플로리에게 애원하죠. 애원의 내용이 뭔지 볼까요? 만일 내가 당신들 유럽인 클럽의 회원만 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내 지인은 확 달라질 것입니다. 유럽인들이 고개 한번 끄덕이고 윙크 한번 하는 것이 수천 장의 공식 문서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유럽인 클럽의 회원이 되는 것이 우리 원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명성을 얻는 것인지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클럽 회원은 신성불가침의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인도계 버마 의사 베라스와미는 자신의 영국인 친구 플로리를 사대리로 해서 백인 클럽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신의 동족들, 버마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사다리로 이용하는 것이겠죠. 우포킨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신의 아내 마킨인가 그렇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어 여보, 베라스와미가 파멸되면 내가 클럽 회원으로 뽑힐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겠어. 제국주의자들의 총애를 둘러싸고 버리는 피식민자들, 식민지 지배를 받는 자들의 싸움, 다툼 보십시오. 일본과 미국의 총애를 얻기 위해서 다투는 우리의 학자들, 관료들 아주 많습니다. 정치인들. 버마 또는 미얀마하고, 자꾸 제가 버마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버마는 1989년 2년 이전까지 불렸던 버마입니다.
그리고 89년 이후 군부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라고 불리죠. 그래서 버마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둘 다 쓰는데 여러분도 구별하시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우포키인이 자신도 벨서미를 파멸로 몰고 자신이 백인 클럽에 들어가겠다는 꿈을 피력하죠. 계속 보겠습니다. 한 하급 관리가 점점 출세, 마침내 유럽인 클럽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카쿠타다에서의 엄청난 승리가 될 것이다. 들어가기에 10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장 성스럽고 신비스럽고 머나먼 사원인 유럽인 클럽. 하급 판사 미스터 포킨에게 백인 클럽은 10번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고 가장 성스럽고 신비스럽고 머나먼 사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우울하죠. 이렇게 영국 지배자들에게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지배자로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1942년, 43년, 44년, 45년, 특히 44, 45년 무렵에 일본인에 의해서 훈육받은 이 군부 세력들이 버마를, 미얀마를 저렇게 군부 독재의 지옥의 시간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아웅산 수치 아버지 아웅산 장군도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죠. 물론 쿠데타에서는 한 발짝 비껴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지 오웰의 버마 시절, 버마의 나날들 읽다 보니까 남 얘기 같지가 않죠. 그리고 버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버마를 경유해서 한국을 바라본다는 것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 트롤리의 행동을 두고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고민하고 회의만 하지 행동이 없다는 것인데 정치적인 소설이라고 할 때 이 정치적인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제국주의의 야만적 지배, 폭력적 지배에 의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도 이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죠. 이게 또 소설이죠.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소설입니다. 조지 오웰이 남긴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고른 건 이겁니다. 이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혁명적 행위이다. 직접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 진실을 말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혁명적인 행위가 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조지 오웰의 버마 시절, 버마의 나날들 함께 읽으면서 버마의 오늘, 미얀마의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미얀마 민중들의 투쟁을 응원합니다.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